네이버랑 카카오는 무궁무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아무리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을 줘도 뱅크잖아. 그럼 너 카카오뱅크 시총 40조면 어떨 것 같아? 저는 솔직히 좀 불안한 쪽입니다.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죠. 9월에. 9월장. 네. 일단은 9월의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네.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느냐 이건 결과론적인 거고 이제 이 변수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계속 생각하고 싶은데요. 8월 달의 변수들은 뭐가 있었냐면 테이퍼링 얘기가 이제 제일 많았던 거죠. 미국이 테이퍼링.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변수는 아니고 상수가 돼버렸지만 금리 인상을 해버렸죠. 그렇죠. 미국은 테이퍼링,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네. 그리고 환율의 변화도 계속 있었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변동성이 크다 적다란 말을 하는데요. 네. 그럼 8월장은 변동성이 있었던 달이니 있었던 달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하는 네. 변동성이 있었죠. 월봉으로 봐도 이 십자형의 고점이 2.93이고 네. 저점이 4.79면 위와 아래의 진폭이 거의 7% 넘게 8% 가깝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짧은 달들에 비해서 굉장히 긴 거예요. 딱 봐도 이 위와 아래의 끝이 이 지난달, 지지난달 훨씬 얘가 길었던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변동성이라는 건 사실은 완전히 장의 바닥, 완전히 장의 고점에서 나오면 네. 불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뭔가 큰 충돌이 생기는 건 아니야? 그러면 고점에서의 큰 충돌은 갖고 있는 자들이, 수익난자들이 이제 이익 실현 좀 해볼까? 뭐 이런 거의 느낌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작가님께서 지난달과 이번 달 또는 다음 달까지도 이게 조정이 계속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반등 주고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소 지수상으로는 사실 2개월 동안 조정이 맞거든요. 네. 그러면 조정이라는 건 언제부터냐면 정고점이 조정이니까 7월 초부터 요번 8월 초에 올라갔다 해도 7월 초에 고점을 못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조정인 거예요. 계속 지금 2달째 조정이거든요. 그럼 이 2달째 조정을 끝으로 조정이 끝난다는 얘기는 정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정고점이 3,300포인트인데 3,310포인트를 뚫고 9월 달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전저점 한 3,050 정도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네. 아니면 그 사이에 있을 것이냐 해서 저는 사이일 확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 확률을 본다면 저는 위로 올라가기는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테이퍼링 이야기 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야기 또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효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불안한 마음은 계속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델타 변이가 네. 계속 확산되면 오히려 이게 참 계속 제가 아이러니라는 말 매달 재료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안 잡히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호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잡히면 더 이상 지원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잡히면 이제는 이제 경제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금리 인상도 해야 되고 경제를 좀 눌러놔야 돼. 네. 근데 만약에 계속 확진자가 됐어. 우리나라만 치면 뭐 2,000명, 2,500명 또는 미국이나 유럽이 델타 변이 때문에 안 잡혀. 야, 이거 코로나도 안 잡혔고 금리 인상이 무슨 금리 인상이야. 계속 경기 부양해야 돼. 이거는 지금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이야기예요. 주식시장이 죽지 않는 이유가 경기 부양 때문이고 금리, 제로금리 때문인데. 그래서 그러면 과연 코로나가 진정이 되는 게 가까워지고 있냐 계속 확산될 것이냐 해서 저는 어느 정도 또 델타 변이 피크는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야 이제 코로나 뭐 좀 있으면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다시 나올 것이고 뭐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9월도 편안한 장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 박스권이거나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네. 높다 생각한다라는 거죠. 가장 높은 확률은 박스권. 정고점을 뚫기도 힘들겠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도 힘들겠고 그 사이일 확률은 일단 1차적으로 제일 높다. 그럼 세무사님이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네. 일단 대응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 7월 말부터 저는 조금씩 좀 첫 번째 음선 나왔으니까 8월에도 조정받겠네 하고 조금씩 보수적인 마인드를 일단 가졌을 것이고요. 네.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매일매일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차트가 어떻게 됐지? 또는 뭐 재료가 뭐가 나온 게 있나? 근데 보수적인 마인드가 있을 때는 안 좋은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제 기준에서 매수할 때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안 좋은 기준으로 바뀐다면 이거 안 좋아졌구나. 매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매도를 합니다. 네. 그럼
주식을 매도하면 현금인 거죠. 그럼 현금이 생기면 초보자분들은 사실은 바로 사거든요. 네. 근데 왜 바로 사냐면 그냥 누가 좋다고 하니까 네. 좋은 종목은 바로 사야죠. 근데 저같이 직접 종목 선정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보수적이고 시장이 좀 꺾이면 좋은 종목이 잘 안 보여요. 차들려다 억지로 하나 찾는 거지. 네. 진짜 사고 싶다는 마음이 잘 안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안 사는 거죠. 그럼 현금이 계속 남아있죠. 지금 현금이 조금 늘어나고 늘어난 상태죠. 이 7월 말 8월 초에 비해서 네. 지금은 좀 현금이 늘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조정장일 때는 현금 비중이 좀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현금 비중이 또 조절이 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아 보이는 종목이 생기면 또 사면 되죠. 그럼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장에 안정이 돼야죠. 그래서 지금 장에 안정이 되면 현금 비중이 좀 줄어들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러다가 더 추가 하락을 하면 더 보수적인 마인드를 갖고 네. 장이 진짜 역시 생각대로 안 좋네 라는 생각이 들면 네. 막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니까 네. 현금 비중은 더 커질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금융위기나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다 넘긴 거죠. 네. 왜냐면 사실 줍줍이라는 말을 되게 쉽게 하는데요. 줍줍이라는 말이 진짜 웃긴 거예요. 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2008년이죠. 그때 제가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난달부터 뭐 떨어지면 줍줍해요라는 말이 되게 많은데 네. 그거는 최근 1년 동안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이야기고요. 네. 만약에 이런 금융위기를 겪은 사람들이라면 네. 금융위기의 고점이 언제였냐면 2007년 10월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마지막 저점은 2008년 10월이었어요. 고점은 2100포인트 가까이였고요. 저점은 890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당시에 요때랑 우리 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말은 줍줍이 위험하다라는 거 알라는 뜻인데 네. 그럼 요때 줍줍했으면 2100에서 2000대 줍줍하고 1900대 줍줍하고 1700, 1800, 1600, 1500 맨날 줍줍하면 화수분도 아니고 뭐 재벌이세도 아니고 줍줍을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제 포트폴리오는 그랬겠죠. 점점 떨어지면서 현금 비중은 높아졌겠죠. 마음에 안 드는 종목들은 팔았고 마음에 드는 종목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계속 그러다가 언젠간 사야 되잖아요. 그럼 네 말에 의하면 바닥 딱 찍고 다 올라가서 사냐? 그건 아니에요. 언젠가 바닥을 찍는다라는 예측을 하죠. 왜냐하면 종목은 정말 안 좋은 종목들은 부실한 종목들, 차트가 막 망가지는 종목들은 함부로 줍줍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종목은 감자를 할 수도 있고요. 관리 종목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종목 잘못 몰빵으로 줍줍하다가 네. 골로 가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네. 상장 종목 물타기 하다가 그 한 종목만 갖게 되고 그 한 종목이 상장 폐지되면 계좌가 그냥 빵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수는 빵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지수가 빵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모든 회사의 기업 가치가 빵인데 네. 그럼 뭐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언젠가는 반등을 해요. 종목은 반등 안 하고 쓰레기가 될 수 있는데 지수는 쓰레기가 안 돼요. 언젠간 반등을 해요. 네. IMF 때는 1000포인트에서 300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고 밀레니엄 파동 때도 1000에서 500까지 2분의 1 토막이 났고 네. 요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00에서 900까지 반토막이 좀 더 났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도 여기가 지금 2000이 넘는단 말이에요. 2200에서 1400까지 반토막은 아니지만 한 40%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30, 40, 50 요 라인에서는 바닥을 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하락장을 대비한 거예요. 지금 하락장이 왔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면 조금씩 보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가 지수가 정말 벌써 30%가 빠졌어? 네. 1차 투입. 50% 반토막 2차 투입. 음. 마지막 반토막에 더 깨지면 그야말로 마지막 몰빵 줍줍 이게 들어가는 거지. 하루 이틀 빠졌다고 줍줍줍 하면 정말 뭐 하수분도 아니고 재벌이세도 아니고. 지수를 사도 된다는 거죠. 네? 그때는 지수를 사도 된다는 거죠. 지수를 근데 상승장에서는 사실은 네. 지수를 사는 것보다 선별해서 더 지수 대비 많이 오를 거를 선택해서 사는 거 저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ETF 투자를 하거나 펀드 투자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펀드 투자들이 보통은 액티브가 아닌 패시브들이 많고 그러면 그냥 수동적으로 지수 추종하는 전략들을 쓰는 펀드들이 많아요. 그리고 ETF도 마찬가지죠. 그냥 코덱스 200 선물 네. ETF 사면 지수에 따라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노린다면 네. 어떤 종목이 더 우량하고 좋은 종목이지 어떤 업종이 좋지 네. 요거를 생각하는 게 사실 더 맞죠. 네.
지금은 세무사님 임금을 좀 좋게 생각하시는 주식은 좀 어떤 쪽일까요? 네, 일단은 어느 산업이 좋냐는 것보다 먼저 정해야 될 게 나는 지금 지수를 좋게 보느냐 불안하게 보느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 탑다운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좀 불안하게 느껴지면 보수적으로 좀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맞고 네. 지수가 편안하다면 현금 비중을 높일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지수가 약간 불안하고 조정권이라면 지수 관련 대형주를 사면 수익폭이 거의 안 나거든요. 네. 지수가 옆으로 가는데 지수 관련 대형주가 갈 리가 없죠. 근데 지수가 옆으로 가더라도 중소형주들은 어떤 중소형주는 오르고 네. 어떤 중소형주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시장 지수를 상승장에서는 사실 사도 되죠. 시장 지수 올라가니까. 근데 옆으로 갈 때는 시장 지수 ETF를 사면 뭐예요? 수익 1도 안 나는데. 옆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갔을 때 지수 관련 대형주는 움직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중소형주는 그렇지 않죠. 가벼우니까. 어떤 중소형주들은 2배가 날 것이고 어떤 중소형주는 반토막이 나겠죠. 그러면 시장 평균만 갈 거면 그냥 대형주를 사거나 ETF를 사면 되고 나는 2배 올라가는 중소형주를 선택할 거야 하다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판토막이 날 수도 있지만 네. 그건 포트폴리오 분산으로 위험 관리가 가능하니까 네. 만약에 지수가 불안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은 중소형주 분산 투자가 맞는 것 같고요. 지수가 편안하다면 뭐 대형주를 선택해도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이에요. 업종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재료를 갖고 있는 업종들이 굵직하게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 쪽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뭐 이번 주에도 계속 움직임이 나왔는데 네. 전기차 충전소, 수소차, 네. 그래서 결국 ESG 또는 자율주행차 이전 단계의 연료의 미래화 이런 네. 게 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전기수소차의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네. 대선 정책일 수도 있고 네. 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흐름일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충전소 쪽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얘기가. 그래서 그쪽이 하나의 그룹일 것이고 네. 또 하나 역시 이제 정책일 확률이 높은데 건설이에요. 엊그저께도 GS건설, 현대건설 다 움직임이 나왔고 뭐 시멘트주들도 도감사 한 번씩 또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랬는데 이게 하루 이틀의 움직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9, 10, 11, 12 이제 올해 연말까지 네. 무언가 분명히 대선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대선 정책에서 가장 굵직한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 부양, 건설 경기 부양일 것이고 또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분석글들이 가장 많냐면 금리 인상 우리가 미국보다 혼자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을 좀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네, 있어요. 저도 얘기 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금리를 인상하니까 당장 은행에서도 지금 대출을 맞아. 이제 많이 못해요. 네. 이거 뭐 금리가 올라가는데 하면서 대출을 만약에 지금 조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 갖고 있는 분들도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도 금리 인상한 만큼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것이 부동산의 수요에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비판이 많습니다. 왜?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해서 조세 정책도 그렇게 심하게 썼고 대출 규제도 썼는데 집값을 못 잡은 거란 말이죠. 결국은 공급 정책이에요. 부동산 공급이라는 건 주택 공급 활성화란 말이죠. 그래서 주택 공급 활성화, 건설 경기 활성화 이거는 그렇죠. 이번 대선의 화두일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건설 관련주들은 좀 계속 볼 필요가 있다. 네. 전기차, 건설 이게 이제 현재 정책들과 맞물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이제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업종들인 거죠. 네. 미래의 성장성 아직 시작도 안 한. 네. 저는 메타버스, 우주항공 이런 두 쪽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네. 근데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뭐 이런 산업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를 좀 계속 보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늘 이제 세무사님 오셔서 시가총액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방송에서. 근데 그 중에서 지금 8월에 새롭게 들어온 게 카카오뱅크가 8월에 상장이 됐었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 하나 더 추가된 게 크래프톤이 15위에 지금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시총 순위 변화를 살짝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부동의 1, 2위거든요. 네, 근데 그대로죠. 여기서 부동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는다예요. 근데 네. 앞으로는 삼성전자는 부동이라고 여전히 써도 되지만 네.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부동이라는 말을 야. 안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네이버랑 있다는 카카오랑 거예요. 너무 비슷하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8월달 시총 변화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네. 네이버의 시총과 SK하이닉스 시총이
77조 대 72조면 10% 차이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추세로 보면 네이버는 강한 추세고 SK하이닉스는 약한 추세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이란 말이 바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시총을 매일 분석하니까 여러분들은 좀 중요하게 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도 계속 비교를 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유를 하셨다면 도움이 좀 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도 제가 일시적인 역전이냐 또 네이버가 그동안 3위를 오랫동안 지켰는데 다시 지킬 것이냐 이런 분석도 많이 해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네이버와 SK하이닉스 시총이 비슷해졌다는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역전이 됐는데요. 삼성 SDI하고 LG와 시총이 역전된 게 이제 이번 8월 달에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아, 역전했군요. 이것도 제가 이제 뭐 자랑은 아니지만 모든 방송에서 저는 삼성 SDI가 사실 전기차의 대장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로 봐도 그렇고 기업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저런 거예요. LG화학의 배터리가 나쁘고 삼성 SDI 배터리가 좋다가 아니고 LG화학은 사실은 종합 화학주죠. 그 중에 배터리 사업부가 있는 거였고요. 삼성 SDI는 종합화학 관련 전기화학 관련 회사에서 배터리 사업부가 지금 탁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매출 비중이 달라요. 비중이 다르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한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LG화학은 이제 배터리 사업부가 독립을 하는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가. 그런데 이렇게 삼성 SDI를 눌러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전지산업의 사업부터 구축을 위해 2016년에 케미칼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롯데케미칼에 매각. 요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삼성 SDI 화학 부분을 그러니까 삼성 SDI는 화학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그걸 심지어 롯데케미칼에 매각했어. 그럼 남아 있는 건 여기 정확히 써 있는 전지 사업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LG와 또 만약에 삼성 SDI 좀 했으려면 인적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LG 배터리 사업을 뭐 중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모습들이 사실은 이렇게 저 같은 투자자들한테 좀 많이 실망스러운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거에다 플러스 얼마 전에 리콜 사태가 한번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가 시총 바뀐 거 요거가 대장주가 영원하냐 바뀔 수도 있냐 요거를 좀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미래 예측을 할 때 시총이 계속 비슷해지면서 역전되는 순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카카오와 네이버가 역전됐다가 다시 네이버가 유지를 한 것처럼 그럼 과연 LG화학이 다시 시총이 올라가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역전된 게 삼성 SDI가 위에서 더 대장주 노릇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삼성 SDI도 좋아한다니까요. 계속 위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나 LG화학은 배터리 사업부 이게 IPO 하거든요. IPO 하는 순간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님이 사실 작년에 LG화학 그 물적 분할 이슈 나올 때부터 좀 안 좋게 그 인적 분할을 했어야 되는데 좀 하여간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또 이제 시총에서 중요한 게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시총 탑10에 올라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2,400 종목 중에 하나에 올라오기 위해서 지금 카카오도 탑10 안에 들어온 게 1년도 안 됐습니다. 네이버도 한 2, 3년밖에 안 됐고 그래서 탑10 안에 들어오려고 10년, 20년 막 상장되고 나서도 10년, 20년을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 눈에 좋게 띄고 또 투자자들이 사랑해줘야지 올라가는 건데 그냥 상장되자마자 올라가는 애들 있죠.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시총 탑10에 들어온 거를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시총 변화로 하나 꼽고 싶어요.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탑10 안에 들어온 거의 의미를 일단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좋은 점 하나, 안 좋은 점 하나. 일단 좀 부담된다 이런 느낌은 뭐냐면 부담된다는 KB금융이 지금 몇 조냐면 22조예요. 신한지주가 몇 조냐면 20조예요. 42조입니다. 카카오뱅크가 40조예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주변에 이제 60대 이상 한 70대 분들에게 가서 신한은행 아세요? 그러면 야 이놈아 나 치매 안 걸렸어. 국민은행 아세요? 그럼 딱이 맞습니다. 국민은행에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 저축상을 받은 사람이야. 카카오뱅크 아세요? 야 그런 은행도 있어? 그런 은행 어디 지점이 어디 있어?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거든요. 전국에 KB 국민은행, 전국에 신한은행이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눈에 안 보여요.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카카오뱅크가 40조고 전국의 지점망이 가장 크게 있는 1위 KB금융, 2위 신한지주 합친 게 40조다.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 쪽으로 나쁘게 말한다면
와, 시총 부담이 되게 크다. 크다. 저 두 개를 합친 거? 심지어는 처음에 상장됐을 때 최고점 찍었을 때 40조대 후반까지 갔었거든요. 아. 그때는 시총 3위인 하나금융지주가 13조예요. 네. 만약에 얘가 한 50조 카카오뱅크 간다. 그러면 세 개 합친 거야. KB, 신한, 하나. 그 정도 시총으로 갈 수 있을까? 네. 요게 이제 카카오뱅크가 좀 시총 부담감을 네.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그럼 좋은 쪽으로 말한다면 시대의 변화야. 야, 네이버가 지금 70조가 넘어서 SK하이닉스를 위협하고 있는데 카카오도 4위인데 네이버 카카오는 뭐 언제 이렇게 오를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사실 또 할 말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또 거기에서 또 나아가서 업종의 차이가 있잖아. 저거 혼자 지금 1인 2역하는 거예요. 네.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시대의 변화야. 그럼 반대로 또 시총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업종 차이가 있잖아. 네. 네이버랑 카카오는 무궁무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아무리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을 줘도 뱅크잖아. 그렇죠. 은행이죠.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업이에요, 은행업. 우리나라는 규제가 철저합니다. 네. 은행이냐 아니냐, 일반 산업이냐 은행이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이 뭐 4차 산업이랑 가까우면 뭐 할 건데 그래봐야 은행인데. 네. 그랬을 때 업종 한계를 카카오뱅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요거는 또 이제 약간 비판론 쪽에 있는 거죠. 저한테 그러면 야, 너 주식 투자 성공하려면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둘 중에 하나는 결정 잘해야 된다며. 그것도 못하면 주식 투자자도 아니라며. 그럼 너 카카오뱅크 시총 40조면 어떨 것 같아? 저는 솔직히 좀 불안한 쪽입니다. 40조 이상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약간의 불안함은 있어요. 자, 이제 크래프톤도 사실은 지금 올해 요번 달 8월에 시총 변화가 진짜 중요한 게 많네요. 네이버랑 SK하이닉스가 가까워진 거, 삼성 SD랑 LG가 역전된 거, 네. 카카오뱅크가 탑10 들어온 거, 네. 그리고 크래프톤이 NC소프트 시총을 뛰어넘고 또 1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NC소프트는 계속 급락을 했어, 지금. NC소프트의 급락이 10%가 넘어요. 10%가 뭐야. 네. 85만 원에서 60만 원대로 왔으니까 네. 거의 뭐 20% 이상이거든요, 급락이. 하루에 10%니까. 네. 이날 하루에 15% 빠지고 그 다음 날 또 7% 빠져갔으니까. 왜 이렇게 급락한 거예요? 크래프톤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악재가 원래도 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질해야지 재밌는 게임이잖아. 리니지를 비롯해서 NC소프트의 게임들이.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 역시 그게 더 심화됐다라는 굉장히 많은 그 게임 유저들이 비판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조되는 게 뭐냐면 그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성공으로 현실이 되는 회사가 이제 사실은 카카오 게임즈였죠.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딘이라는 게임이 네. 발표가 되면서 거의 55,000원에서 10만 원까지 한 달에 안 된 시기에 이제 2배가 났었죠. 물론 네.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는 신작이 잘 나왔고, NC소프트 급락, 넷마블은 신작이 좀 안 나왔어. 근데 넷마블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버티고 있는데 이제 NC소프트는 확실히 안 좋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확실히 게임주, 또 엔터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이 세 개의 특징은 있어요. 이 세 개의 특징은 재무제표에서의 수익성이 당장 담보되지 않더라도 그 상품 가치의 미래 가치가 매겨지는 거죠. 네. 제약바이오 사실 최근에 HLB 급등이랄지 아니면 뭐 여러 코로나 치료제들 또는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재무제표는 마이너스 적자 기업들 많거든요. 근데 막 2배, 3배, 4배가 오른단 말이죠. 제약바이오업이기 때문이에요. 또 엔터주도 마찬가지. 엔터주에서 적자 기업인데 1,000억, 2,000억, 5,000억 올라가는 기업들 꽤 있어요. 네. 그 엔터가 갖고 있는 소속 가수랄지 또는 어떤 드라마가 흥행이 될 때 나오는 현상들이죠. 당장 수익은 안 되더라도 성장성이 눈에 띄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게임주들은 게임의 신작이 유저들한테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실시간 주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 기업 분석을 하거나 주가 분석을 할 때는 네. 과거의 재무제표만 보는 거는 반쪽짜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과거의 재무제표 플러스 미래의 재무제표 예측은 결국 재료니까 네. 재료 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이 세 가지를 다 보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게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그 세 가지 3박자 투자라고 일컬었는데 그렇게 분석을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종목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가 뭐 시총 상위에서 좀 변동이 굉장히 컸던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